레닌그라드, 지금은 샹크페테르부르크죠. 그곳으로는 독일의 북부 집단군이 침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는 독일의 중부 집단군이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전지대 카카스 이쪽으로는 독일의 남부 집단군이 침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작전이 전체적으로는 즉 바르바로사 작전, 독일군 병력 380만 명이 동원됐던 그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전략적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지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모스크바를 점령하지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스크바 공방전 결과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한 독일은 차선책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가 이오시프 스탈린이었고, 스탈린의 명칭을 딴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게 되면 엄청나게 상징성이 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전지대 카카스도 가깝기 때문에 소련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교두보로 삼아서 유전지대인 카카스를 점령하겠다라는 게 아돌프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을 합니다. 그게 1942년 8월 21일입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5일 그 무렵까지 약 5개월 반 정도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뭘로 유명하냐면 인류 전쟁사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단일 전투로는 약 5개월 반 정도 진행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단일 전투로는 인류 전쟁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8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소련군은 1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합하면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상자라고 하면 전사자 플러스 부상자를 합한 개념인데요. 독일군 사상자가 약 85만 명, 소련군 사상자가 115만 명, 그래서 합계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그 스탈린그라드가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 200만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소련 스탈린에 들어간 그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한 독일군은 독일 제6군입니다. 제6야전군입니다. 제6야전군. 자, 제6야전군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그 사령관은 파울루스입니다. 파울루스 사령관, 독일의 제6야전군 사령관 파울루스 사령관이 이끄는 30만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시가전이 발생이 됩니다. 넓은 허허 벌판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세계 최강이다 보니까 독일의 탱크, 장갑차가 기갑전을 펼치게 되면 넓은 들판에서 하게 되면 독일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을 텐데, 그 스탈린그라드는 시가전 양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독일의 장갑차나 탱크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 건물들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무너뜨려진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소련군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들이 그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속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독일군 탱크 부대를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군은 그걸 부르기를 생지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생지 작전. 소련군들이 건물 잔해 속에 생지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독일군 탱크 부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 해서 그걸 생지 작전이라고
해갖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 들판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다면 독일군이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다 보니까 수많은 장갑차, 탱크로 소련군들을 괴멸시켰을 수도 있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 시가지에서 그 건물들 사이사이에서 좁은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소련군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들이 전국적으로 군사 동원령을 선포해 가지고 많은 신병들이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소련군의 신병들은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독일군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한 독일군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소련군의 신병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딱 24시간입니다. 소련군의 신병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이 되면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시간이 24시간 후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고 참혹했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련군이 이른바 천왕성 작전을 펼칩니다. 천왕성 작전을 통해 가지고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는 독일군들을 외곽에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는 독일의 제6야전군 사령부 소속의 30만 독일군을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때 포위했을 때 소련군의 동원령을 선포해가지고 동원됐던 병력이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0만 명 정도의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 30만 명을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린 작전이 이른바 천왕성 작전입니다. 천왕성 작전. 나중에 이제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작전명이 해왕성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명은 해왕성 작전인 반면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소련군에 의한 독일군 포위 작전은 천왕성 작전입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5개월 반 정도 전개됐는데요. 초반에는 소련군이 열세여가지고 소련군 신병이 평균 생존하는 기간이 24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나중에는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 30만 병력을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간에 갇힌 쥐 신세가 돼버린 독일군들은 평균적으로 7초에 한 명씩 전사자가 발생이 됩니다. 독일군 30만 병력이 스탈린그라드에 갇혀버리는데요. 평균적으로 7초에 한 명씩 전사자가 발생이 됩니다. 7초마다 독일군 병사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스탈린그라드 겨울이 닥쳐가지고 엄청난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어버리고 또 연료도 다 떨어지고 먹을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말도 군마로 사용하는 말고기도 다 잡아먹고 이제 도저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다음에 무기 떨어지고 탱크나 전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가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이 되니까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파울루스 독일군 제6야전군 사령관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끝까지 싸워라 라고 하면서 파울루스 육군 대장을 육군 원수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포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포스타인 대장에서 5스타인 원수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자, 원수로 진급시켜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독일 국방군 역사에 있어서 원수가 항복한 사례, 원수가 포로가 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시켜줬다라는 것은 끝까지 싸우다 명예롭게 전사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파울루스 대장은 30만 명의 병력들 중에 20만 명 정도는 이미 사망 전사를 했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다 죽어버리고 9만 명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독일군은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혀버린 파울루스의 그 9만 병력이라도 구해내기 위해서 항공 작전을 통해서 전투기들을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막 투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물자를 가지고는 거기 안에 갇혀있는 병사들이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지 연료 떨어지지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물자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항공 보급 작전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파울루스 육군 대장 원수로 진급을 했죠. 육군 원수는 항복을 결심을 합니다. 독일 국방군 제6야전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5개월 반 정도의 전투를 치르면서 소련군은 사상자가 약 115만 명, 독일군은 사상자가 약 85만 명, 양측을 합하면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입니다. 단일 전투로는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이 발생된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전에는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열세였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독일을 꺾음으로써 이제 우세한 상황으로 소련이 독일보다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이듬해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가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1943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동안 전개됐던 쿠르스크 전투는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입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장갑차, 탱크, 모든 군수 장비, 군용 물자, 병력, 그 다음에 전차, 모든 무기 이런 규모를 다 합해가지고 인류 전쟁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가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쿠르스크 전투. 그리고 그 전투가 또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대규모, 최대 규모의 기갑전이라고도 평가받습니다. 엄청난 독일의 탱크 전차들이 동원됐고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쿠르스크 전투는 1943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동안 전개된 전투로서 인류 전쟁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이자 최대 규모의 기갑전입니다. 자, 거기에서 결론은 소련군이 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점이 됐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한다면, 이듬해인 1943년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는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독일을 완전히 이제 압도해버리고 승기를 잡았던, 승리로 이제 굳혀져가는, 그러한 승리로 확정지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전투, 쿠르스크 전투.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유럽 전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드디어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물론 그보다 전에 1943년 7, 8월에는 즉 쿠르스크 전투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동부전선인 소련 지역에서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쿠르스크 전투가 있었던 1943년 7월, 8월 그 무렵에는 또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발생이 됩니다. 저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른바 최고의 첩보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스미트 작전이 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 그러니까 연합국이 이탈리아 지중해에 이탈리아로 상륙할지 그리스로 상륙할지 또 이탈리아로 상륙한다면 이탈리아의 샤르데냐 섬으로 상륙할지 시칠리아 섬으로 상륙할지 이탈리아 본토로 바로 상륙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추측국이 일본하고 이탈리아, 독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본토, 이탈리아 반도든 시칠리아, 샤르데냐든 다 독일군이 이탈리아군과 함께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기만 작전인 겁니다. 기만 작전. 그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하고 이탈리아군 입장에서는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 이후에 어느 지역으로 연합국이 상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만 작전을 펼친 게 첩보작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민스미트 작전이 펼쳐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허스키 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에 상륙을 합니다. 연합국이 이탈리아에 상륙한 시점이 1943년 7월 8일, 7월하고 8월인데요. 그 무렵에 바로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전투였던 쿠르스크 전투가 펼쳐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합국은 시칠리아에 상륙을 합니다. 시칠리아에 상륙했고 이듬해인 1944년 6월 5일에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입성한 때가 1944년 6월 5일인데요. 그 다음 날인 1944년 6월 6일 날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집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프랑스 북서부 해안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작전인데요.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희생자가 약 5,000명 정도가 연합국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 연합군이 한 15만 명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1944년 6월 6일 날 사망자는 5,000명 정도의 연합군이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군이 상륙을 담당했던 지역, 미국하고 영국, 캐나다군이 분담을 해서 해안 상륙 그 구역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마하 해변은 미국이 상륙을 담당했는데 그곳에서만 미군 전사자가 3,000명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그곳 합해서 총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15만 명의 연합국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그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그 희생 중에 가장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된 오마하 해변에서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보병사단장 조지 테일러 대령이 있습니다. 보병 연대장입니다. 보병 연대장 조지 테일러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첫 장면에도 나오는데요.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첫 장면에 보면 상륙정이 상륙을 하기 위해서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위해서 상륙정 문을 열자마자 독일의 해안포, 기관포들이 엄청나게 이제 포격을 가하게 되니까 엄청난 이제 희생자, 전사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례를 들면 한 중대는 중대원이 198명이었는데요. 상륙전 문이 열리자마자 독일군의 기관포 이런 대포들 포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단 5분 동안 상륙을 시도하는 그 단 5분 동안 중대원 198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96명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단 5분의 짧은 시간 동안 중대원 198명 중에 196명이 전사하고 2명만 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처절했던 상륙 지점이 미국, 캐나다, 영국군이 분담해서 상륙을 하는 노르망디 해변인데요. 노르망디 해변에 오마하 해변, 소드 해변, 그 다음에 몇 개의 해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마하 해변은 미군이 상륙을 담당했는데 거기서 3,000명의 전사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봤던 연대장 조지 테일러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마하 해변에는 단 2종류의 사람만 있다. 단 2종류의 사람. 첫째, 이미 죽은 자. 둘째, 곧 죽을 자. 이 2종류 사람만 있다 이 뜻입니다. 이미 죽은 자와 곧 죽을 자, 이 2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이 바로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이고, 결국은 조지 테일러 대령이 진두지휘해가지고 계속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진격을 해가지고 독일의 해안포 벙커들을 다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총 5,000명, 연합국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서 15만 명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성공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로부터 2달 반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바로 연합국이 프랑스 파리를 수복을 합니다.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가 점령된 게 1940년 6월 14일에 점령되고, 그로부터 4년 3개월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가 다시 연합국에 의해서 수복이 된다, 되찾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수복 작전이라고 마켓 가든 작전이 있는데요. 마켓 가든 작전에서는 좀 실패를 합니다. 연합국이 독일군한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네덜란드 수복 작전이라고 하고, 그걸 작전명 마켓 가든 작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군의 독일군 포위 작전을 천왕성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해왕성 작전이라고 하고, 네덜란드 수복 작전은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수복 작전은 마켓 가든 작전에서 연합국이 패배하면서 약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네덜란드를 수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접경지대까지 진격을 해 가는데요. 그때 또 이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독일군의 최후의 공세입니다.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 이제 독일군이 계속 패퇴를 거듭하다가 최후의 반격을 펼친 게 1944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었던 아르덴 대공세입니다. 다른 말로 벌지 대전투라고 하는데요.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합니다. 계속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후퇴를 거듭하던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펼친 게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그 아르덴 지역에서 독일군이 최후의 공세를 펼쳤습니다. 원래 영국의 그 폭격기들이 영국 공군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좋은 날씨에는 독일군이 반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구름 낀 날씨이기 때문에 그 기상이 악화돼서 영국군의 폭격기들이 독일군을 융단 폭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 작전을 펼친 게 아르덴 대공세인데요. 그 아르덴 대공세에 의해 가지고 미군만 해서 10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돼 버렸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단일 전투 중에 미군의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전투가 바로 아르덴 대공세입니다.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 작전인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벌지 대전투인데요. 거기에서 미군 사상자가 1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태평양 전선에서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미군 사상자가 한 5, 6, 7만 명 발생됐는데요. 그보다도 더 많은 10만 명의 미군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아르덴 대공세,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군의 독일 베를린 입성은 6주가 늦춰졌습니다. 6주가 아르덴 대공세로 인해 가지고 주춤하는 바람에, 왜 독일이 아르덴 대공세를 펼쳤냐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다른 말로 안트호프라고 합니다. 안트베르펜, 거기가 이제 연합국의 보급 루트입니다. 보급 물자를 보급하는 항구입니다. 항구,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안트호프 항구, 그곳을 독일군이 빼앗기 위해서 아르덴 대공세 최후의 반격을 펼쳤는데요. 6주 동안 전개되면서 결국은 연합국이 승리하긴 했지만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6년간의 전투 중에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미군의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 미군만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버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은 미군으로 위장해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아르덴 대공세로 인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독일 베를린 입성은 6주가 늦춰졌지만 독일의 패망은 6개월 당겨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덴 대공세에 많은 독일군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소련군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병력의 상당수를 그 아르덴 대공세로 병력을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을 맞서 싸워야 할 병력이 아르덴 대공세, 즉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을 맞서 싸우는 그 독일군 병력의 숫자가 감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련군은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 당시에 소련군 장군들을 경쟁을 시켰습니다. 경쟁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쟁시켜서 어느 군대가, 우리 소련군 어느 군대가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먼저 점령하냐 서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르덴 대공세로 인해서 독일군 병력이 소련을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 병력의 일부를 서부전선에 투입하는 바람에 동부전선에 있던 소련군의 독일 베를린 입성이 6개월이 당겨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독일군 입장에서는 소탐대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탐대실. 서부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독일군이 아르덴 대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동부전선의 소련군을 상대로 싸우는 독일군 병력의 일부를 서부전선의 아르덴 대공세에 투입하다 보니까 서부전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진격을 6주를 늦추긴 했지만은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베를린 점령이 6개월이 당겨져 버렸다, 그런 취지입니다.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이제 1945년 1월부터는 이제 연합국이 독일의 서쪽 지역의 국경으로 들어가고 또 동쪽 지역에서도 독일 국경에 진입을 했습니다. 1945년 1월에 독일 서쪽 지역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 국경으로 진입을 했고 독일의 동쪽 지역에서는 소련군이 독일의 국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25일에는 엘베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군과 소련군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1945년 4월 25일 엘베강에서. 그 다음에 4월 28일에는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로니가 군중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4월 30일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에는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해서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니까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에서는 1944년 10월 20일 날 레이테만 해전이 펼쳐집니다. 필리핀 수복 작전입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을 회복하는 필리핀 수복 작전 레이테만 해전, 세계 해전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인류 전쟁 해전사에서 최대 규모, 배수량을 기준으로 250만 톤의 함정들이 동원됐습니다. 일본군, 미군 다 합해서 배수량 기준으로 250만 톤, 세계 해전사 중에 인류 해전사에서 최대 규모의 해전입니다.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 1944년 10월 20일, 거기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1944년 10월 20일 레이테만 해전, 레이테만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 4개월 앞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같은 해인 1944년 12월에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에서 1944년 10월 20일 상륙작전 성공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같은 시기인 1944년 12월에 두 사람은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에서 또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5주 동안은 이오지마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 또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오키나와 전투에서 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하죠.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미국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폭탄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한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최후 통첩.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1945년 7월 26일 날 일본한테 최후의 통첩을 하는데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니까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고, 9월 2일 날 일본이 미군 함정 미주리호 갑판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종료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시작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고,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해서 유럽 전선은 끝났지만, 태평양 전선은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9월 2일에 미주리호 갑판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해가지고 1945년 9월 2일 날 태평양 전쟁이 이제 딱 종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선, 유럽 전선을 다 합하게 되면 전쟁의 시작점과 끝점은 6년하고 하루 걸렸습니다. 6년 하루.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 다음에 1945년 9월 2일 일본이 미주리호 요코하마의 정박에 있는 미국
함정 미주리호의 갑판에서 1945년 9월 2일 날 일본이 한국 문서에 서명했으니까 전 2차 세계대전 시작부터 끝까지 딱 6년 하고 하루 걸렸습니다. 6년 하루 6년 플러스 1일. 자, 그래서 비가 약간 완화돼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사망자가 5,300만 명 이상입니다. 5,300만 명 이상, 최소 미니멈 5,3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44만 명인데요. 대한민국 인구 5,144만 명보다 더 많은 최소한 5,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재앙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걸 소재로 해서 제가 지난 3개월 반 전에, 약 100일 전 2023년 3월 6일에 제 2차 세계대전 월드워2라는 제목의 인문학 서적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이 세 가지 책은 2020년 1, 4분기 때 출판한 책이고요. 이번에 3년 만인 2023년 3월 6일에 네 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2를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없으면 일본이 항복하는 게 그만큼 늦춰졌을 것 같은데요. 원자폭탄이 개발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1939년 9월 1일인데요. 그보다 한 달 앞선 1939년 8월 2일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에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독일이 미국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면 인류는 파멸일 것이다.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그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일명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6년 동안 시행이 돼가지고 성공된 게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어서 빨리 1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일본의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도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9시 55분. 자, 9시 55분이 됐습니다. 9시 55분. 현재 시각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저녁 9시 55분입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실역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남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